내 이름은 작은 나무. 아빠가 세상을 뜨신 지 1년 만에 엄마도 돌아가셨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 5살이었다. 나중에 할머니에게 듣기로는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고아가 된 나를 놓고 친척들 사이에서 꽤나 시끌벅적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가족이 그때까지 살던 통나무집은 언덕 중턱에 있었다. 친척들은 작은 개울이 흐르는 그 뒤뜰에 머리를 맞대고 서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열심히 입방아를 찍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페인트 칠이 된 침대와 탁자, 의자 따위를 나누어 가지면서 말이다. 할아버지는 친척들 틈에서 벗어나 뜰 구석에 묵묵히 서 계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 뒤에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체로키족의 피가 반 섞인 혼혈이고 할머니는 순수 체로키족이시다. 할아버지는 거의 2미터가 다 될 정도로 키가 커서 사람들 사이에 서면 머리 하나가 삐죽 솟았다. 거기다 할머니는 땅만 내려다보고 계셨지만 할아버지는 사람들 머리 너머로 계속 내 얼굴을 쳐다보고 계셨다고 한다. 큼지막한 모자를 쓰시고 교회 갈 때나 장례식 때만 입는 검은 양복을 입으신 채 말이다. 나는 한 발 한 발 뜰을 가로질러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가 그 긴 다리에 매달렸다. 친척들이 떼어놓으려 해도 부둥켜 안은 손의 힘을 풀지 않았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울지도 않고 고함도 지르지 않고 오직 할아버지 다리만 꼭 부둥켜 안고 있었다고 한다. 친척들은 떼내려 하고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면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노라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몸을 굽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는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셨다. 그러자 친척들이 일제히 내 몸에서 손을 뗐다. 할아버지는 좀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어쩌다 한마디 하시면 누구라도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게 할머니의 설명이셨다. 그날 오후 늦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 3사람은 언덕을 내려와 마을로 이어지는 큰 길로 나왔다. 한겨울이라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내 옷가지를 싼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진 할아버지가 길섭을 따라 앞서 걸으셨다. 나는 얼마 안 가 할아버지를 따라잡으려면 거의 뛰다시피 걸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 뒤에 따라오시던 할머니도 자주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젠걸음으로 걷고 계셨다. 마을에 들어서고 나서도 우리의 이런 행진은 그대로 이어져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만큼 앞서 걸으셨다. 할아버지를 간신히 따라잡은 것은 버스 정류장에 들어서고 나서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버스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버스 앞쪽에 걸린 행선지 표지판을 일일이 읽어보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글자를 잘 읽는다고 하셨다. 과연 할머니는 우리가 탈 버스를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짚어내셨다. 어느새 주변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버스에 올라탈 때까지 기다렸다. 그건 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에 발을 올려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올라타시고 그 다음에 나, 할머니는 차문 바로 안쪽 제일 낮은 승강구 계단에 서 계셨다.
할아버지가 바지 앞주머니에서 물림새가 달린 지갑을 꺼내 버스 요금을 내려 했다. 차표는 어디 있는 거요? 운전사가 어찌나 크게 고함을 질렀던지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한꺼번에 우리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지금 차비를 내려는 참이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내 어깨 너머로 어디로 가는지 말해요 라고 속삭이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운전사에게 말했다. 운전사가 얼마를 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동전 하나하나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돈을 세어나갔다. 차 안의 불빛이 워낙 흐렸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운전사가 손님들에게 얼굴을 돌리더니 오른손을 들어 보이고는 하여간 못 말려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승객들도 모두 따라 웃었다.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우리가 차표가 없다고 해서 크게 악의를 품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버스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웬 아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그 아주머니는 많이 아픈 것 같았다. 눈 언저리는 온통 푸르죽죽한 멍이 들었고 입가에는 시뻘겋게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곁을 지나치려 하자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술을 가렸다가 금방 도로 떼면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웃는 걸 보니 아픈 건 금세 사라진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따라 웃었다. 아줌마 옆에 앉았던 아저씨도 자기 넓적다리를 손바닥으로 두들기면서 웃어댔다. 그 아저씨는 굵고 번쩍거리는 넥타이 핀을 꽂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부가 부자이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걸 알았다.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앉았다. 할머니가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도 내 무릎 위로 손을 뻗어 할머니 손을 가만히 잡았다.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내 몸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다. 그래서인지 나는 금방 잠이 들었다. 버스에서 자갈길로 내려섰을 때는 밤이 한창 이쓱해서였다. 할아버지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유리가 쨍 하고 깨질 것처럼 공기가 차가웠다. 둥그런 수박을 반으로 쪼개놓은 듯한 달이 얼굴을 내밀고 저 멀리 구부러져 돌아간 곳까지 우리 앞길을 은빛으로 비춰주었다. 자갈길을 벗어나 가운데로는 풀이 자라고 양옆으로 마차의 바퀴자국이 선명한 흙길로 들어서자 산이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것이 느껴졌다. 사실 이때 우리는 시커먼 산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었다. 반달은 높은 산등성이 바로 위에 높다랗게 걸려 있어서 올려다보려면 머리를 완전히 뒤로 젖혀야 했다. 나는 시커멓게 덮쳐 누르는 듯한 산의 무게에 몸을 떨었다. 할머니가 내 뒤에서 소리쳤다. 웨일즈, 얘가 지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나를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널따란 모자 그늘에 가려 있었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녹초가 될 정도로 지치는 게 좋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하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라잡기가 훨씬 쉬웠다. 할아버지가 걷는 속도를 늦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도 지쳤나 보다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걸어가자 바퀴자국이 난 널찍한 길도 끝나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언뜻 생각으로는 우리가 산을 짓밟으면서 앞으로 나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걸어보니 산이 손을 벌려 온몸으로 감싸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울리기 시작했다. 주위에 뭔가 끔틀거리는 것들이 있었다. 만물이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작은 휘파람 소리와 숨소리들이 나무들 사이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춥지는 않았다. 길 옆에서는 달랑거리는 소리와 깐닥거리는 소리, 술렁이는 소리들이 뒤섞여 흘러갔다. 바위 위를 굴러내려 오면서 멈추는 곳마다 여울을 만들고 다시 굴러내려가는 시냇물 소리였다. 이제 우리는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어느새 반달은 맞은편 산등성이 뒤에 숨은 채 뿌연 은빛만을 하늘 가득히 토해내고 있었다. 덕분에 계곡에는 회색빛 아치 같은 것이 드리워져 우리 모습을 희미하게 밝혀주었다. 할머니가 뒤에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인디언 노래였다. 굳이 가사를 붙여 부르지 않아도 어떤 노래인지 대충 짐작이 갔다.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길고도 구슬픈 듯한 울음소리가 오열하는 듯한 긴 여운을 남기고 울려 퍼지면서 산속으로 도로 사라져갔다. 할아버지가 쿡 하고 웃으셨다. 저건 모드라는 놈이야.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귀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지. 잠시 후 우리는 여러 마리의 개에게 둘러싸였다. 개들은 할아버지 주위에서 낑낑거리기도 하고 처음 보는 내 냄새를 맡으려고 킁킁거리기도 했다. 모드가 짖는 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웠다. 할아버지가 그만해 모드 하고 소리 지르자 그 소리 임자가 누구인지 알아챈 모드는 쏜살같이 달려와 우리에게 뛰어들었다. 그리 넓지 않은 개울 위에 걸쳐진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나니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었다. 그 집은 산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 앞쪽으로는 기다란 베란다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었고 뒤쪽으로는 커다란 나무들이 서 있었다. 오두막집 가운데로는 약간 폭이 좁은 마루가 있었고 그 양옆으로 방들이 있었다. 마루 양끝은 그대로 바깥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을 마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산 사람들은 개 통로라고 불렀다. 개들이 주로 그곳으로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부엌 겸 식당 겸 거실로 쓰는 커다란 방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침실 2개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쓰는 침실이었다. 남은 하나를 내 방으로 쓰기로 했다. 히코리 나무로 만든 테두리에다 사슴 가죽을 잘 묶어서 만든 침대는 부드럽게 쿨렁거렸다. 침대에 누우니 열린 창문으로 개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 희미한 빛 속에서 귀신처럼 시커멓게 보였다. 울컥 엄마 생각이 나고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때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침대 옆 마룻바닥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널따란 치맛자락을 마루에 펼치고 흰머리가 많이 섞인 따은 머리를 어깨에서 무릎으로 늘어뜨리고 앉아 계셨다. 할머니도 나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윽고 할머니가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숲도
가지를 스치는 바람도 이젠 모두 그가 온 걸 알지. 아버지 산이 노래 불러 맞아준다네. 아무도 작은 나무를 무서워하지 않아. 작은 나무가 착한 걸 아니까. 모두가 소리 높여 노래하지. 작은 나무는 외톨이가 아니야. 장난꾸러기 라이나도 졸졸졸졸 물소리 올리며 즐겁게 춤추며 산을 내려간다네. 내 노래 들어봐요. 우리 형제가 찾아왔어요. 작은 나무는 우리 형제. 작은 나무가 여기 있어요. 어린 사슴 우스디도 메추라기 미네리도 까마귀 가그까지 노래 부르네. 작은 나무는 상냥하고 강하고 용감하다네. 작은 나무는 절대 외톨이가 아니야.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천천히 앞뒤로 흔들었다. 그러자 나도 바람이 제잘거리고 시냇물이 내 이야기를 부르며 형제들에게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노래 속의 작은 나무가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산 형제들이 날 좋아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걸 보니 기뻤다. 그래서 나는 울지도 않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